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반도체 부문이 5분기 만에 흑자를 냈습니다. 현대로템의 K2전차가 루마니아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루마니아에서 마지막 단계인 사격 테스트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초저가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 공략에 성공한 가운데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자동차 기업들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포드와 GM이 속도 조절에 나선 반면 기아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확대해 정면 승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반도체의 봄이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낸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반도체 부문이 무려 5분기 만에 흑자를 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4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혜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1% 급증한 6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0배가량 뛰면서 단 3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뛰어넘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71조 원으로 5분기 만에 매출 70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이 같은 깜짝 실적은 증권가 전망치를 20% 이상 웃도는 수준입니다. 오늘 발표된 실적은 잠정 집계로 각 사업 부문별 실적은 이달 말인 30일 공개됩니다. 증권가에선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가 이어진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이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은 메모리 감산의 기저효과와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5분기 만에 조 단위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4분기 디램이 흑자 전환한 데 이어 낸드도 적자에서 벗어났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증권가에선 반도체의 봄이 돌아왔다며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본격 개선되는 데 더해 AI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신제품 HBM3 양산이 시작되면서 가파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HBM 출하량을 지난해 대비 최대 3배까지 늘려 SK 하이닉스보다 3에서 4%가량 뒤처져 있는 HBM 시장에서 선두를 빼앗겠다는 각오입니다. 대만 강진으로 인한 글로벌 1위 파운드리 TSMC의 생산 차질이 2위인 삼성전자에게 기회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1분기 깜짝 실적 발표 직후 시장에선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최대 40조 원까지 높여잡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현대로템이 만드는 K2 전차가 10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루마니아에서 이 마지막 관문인 실거리 사격 테스트가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배창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가 다음 달 루마니아에서 실거리 사격 테스트를 받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대로템 K2 흑표 전차의 루마니아 첫 현지 실거리 사격 테스트 일정이 확정됐다며 다음 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시험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현대로템 실무자들이 모두 참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2 흑표 전차가 루마니아에서 실사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궤도 장비의 현지 실사격은 계약 체결 전 무기 성능 평가를 위해 거치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번 사격 결과에 따라 K2 전차 계약 금액과 대수 등 수출 규모와 시점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지난해 한 루마니아 방산협력회의에서 루마니아 육군은 전차 300대가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로템의 루마니아 K2 전차 수주 목표 물량은 약 500대, 우리 돈 약 10조 원 전후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노르웨이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에 밀려 K2 전차 수출이 불발된 뒤 루마니아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K2 전차 기술 이전을 제한하고 전차에 쓰이는 소재, 부품, 장비 제조를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 기종은 세계 최강의 전차로 불리는 미국의 에이브럼스입니다. 루마니아 측은 K2 전차가 에이브럼스보다 10톤 정도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난 동시에 파괴력은 비슷하다고 평가해왔습니다. 특히 중동과 노르웨이 등 극한 환경의 시험에서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루마니아 실사격 테스트 직후 다음 달 22일 개막하는 현지 최대 국제 방위산업전 BSDA 2024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이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이 초저가 물량 공세가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품질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엄청나게 낮은 가격이 주는 매력에 국내 소비자들이 반응을 하면서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김예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테무의 앱 이용자 수는 830만 명, 전달 대비 43% 급증했습니다. 토종 이커머스 11번가 G마켓 등을 제치고 종합몰 3위로 올라선 겁니다. 테무의 성장 속도는 알리익스프레스보다 가파릅니다. 테무는 지난해 7월 국내 서비스를 론칭한 이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단기간에 알리와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대대적인 광고와 초저가 공세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지난해 테무가 글로벌 시장에서 마케팅에 쏟아부은 돈만 우리 돈으로 약 2조 2,900억 원에 달하고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광고비를 집행할 전망입니다. 국내에선 인플루언서들과 손을 잡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콘텐츠 광고를 펼치는가 하면 최근엔 국내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의 간접 광고를 송출하기도 했습니다. 알리는 중국산 제품뿐 아니라 국내 브랜드 제품을 확대하는 현지화 전략으로 사용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한국 전용 상품관을 연 알리는 신선식품뿐 아니라 삼성전자, CJ제일제당 등 대기업 브랜드까지 대거 입점시켰습니다. 한국 전용관을 키우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론 1,000억 원을 투입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입점 판매자들에겐 판매 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초강수도 뒀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출혈 경쟁에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동발 불안이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고 이 올라간 유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금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주변에서 가격이 낮은 편이라 오전부터 손님이 북적입니다. 얼마 전에는 경유가 휘발유가 더 높기도 했고 좀 오르는 추세인 것 같아서 좀 기름을 넣을 때마다 좀 부담도 되고 쿠폰 쓸 수 있는 데나 싼 데를 좀 찾아다니는 편이긴 합니다. 이날 서울의 휘발유 평균값은 리터당 1,740원을 넘겨 석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유가도 5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해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도 반영될 전망입니다. 수입하는 품목 중에 이제 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유를 통해서 생산하게 되는 휘발유나 경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세계 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값이 급등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30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지난달 4일 2,100달러 선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인플레를 자극하면 목표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구간이 울퉁불퉁해지면서 6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날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고착 시 연내 금리 인하가 필요 없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신중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가격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단기적인 대비책은 없어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급원을 확대하는 게 궁극적인 방법이거든요. 국제의 원유라 그러면 오펙에서만 조달할 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공급원을 좀 확대하고 잡히지 않는 먹거리 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뛰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가격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통해 석유 가격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수서와 동탄을 20분 만에 이어주는 GTX-A가 개통된 지 일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로 연결되는 수도권 교통편은 집값과 직결되죠. 하루 이용객이 8,000명 수준으로 정부 예상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인근 집값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GTX-A 개통과 맞물려 신고가 거래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이 종점인 동탄역에 위치한 아파트가 무려 22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지역 내 대표 단지들이 오른 건데 이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인근 배후 단지 역시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동탄을 품고 있는 경기도 화성의 집값은 이번 주 0.11% 오르며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네, 집값 바닥론에 대해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집값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폭도 0.01%에서 0.02%로 높아진 데다 상승세를 보이는 자치구 역시 12곳에서 18곳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영끌족들이 많이 몰려있는 노도강과 금관구, 또 중랑구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가 오른 건데요. 분양가 상승과 더불어서 46주 연속 오른 전세 가격이 집값을 밀어 올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9억 원 이하 아파트만 활발하게 거래되는 중인데 대부분 노도강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 위주의 거래인 만큼 이 전체 가격을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기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 중심 지역 대비 신고가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서울시가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도 이 공사비 이슈가 여전해 아직까지 큰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다만 2분기 물량을 어느 정도 소진하고 나면 하반기 이후부터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플러스였습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제회들이 이 대체 투자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이 취재 기자와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김대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 대체 투자 이 가치 평가 왜 제대로 안 하는 겁니까? 이 대체 투자 가치 평가, 이걸 공정 가치 평가라고 부르는데요. 이 합리적인 거래를 위해서 최대한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한 자산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공정 가치 평가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네. 결국 이 대체 투자 평가를 각 기관의 자율에 맡긴 거죠. 실제로 자본시장법 제238조를 살펴보면요. 집합 투자 재산의 평가는 이 시가를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따로 마련된 것도 아닌데요.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은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체 투자 특성상 이 유동성이 떨어져서 지금 당장 손실이 발생해도 중간에 자산을 팔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자산은 실시간으로 시장 가격이 반영되고 있죠. 하지만 대체 자산은 이 표준화된 시장이 없어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이익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최대한 자주 평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 약간 이상일 뿐이고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부분을 상호 어떻게 적절하게 조율할 것인가라는 과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공정가치로 이 평가를 해야 하는 건 아닌데 이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주요 국민연금 같은 이 주요 연기금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감사원이 국내 3대 연기금을 대상으로도 똑같이 자료 수집을 진행했는데요. 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등이 다음 달 현장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왜 연기금만 빠질 수 있었는지 취재를 해봤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 연기금은 공제회와는 달리 이 공정가치 평가 체제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국내 연기금과 일부 공제회만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 해외 상업용 부동산이나 국내 부동산 PF 투자 손실 사례가 늘어나고 있죠. 몇몇 공제회가 이 공정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부실 자산이 곧 시한폭탄처럼 터질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공제라는 게 그들만의 리그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 상관이 없긴 하지만 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손실이 이 장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이 감독 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이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이 운용사 등 유관기관과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공정가치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공정가치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감사원도 자산 취득가액과 시장 가격의 괴리가 큰 점에 의구심을 드러낸 겁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이 8대 공제회와 KIC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에 나서는데요. 실제로 국내 주요 공제회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대체 투자 비중이 50%가 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마이너스 폭탄이 대거 발견될 가능성이 큰 건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대규모 감사를 계기로 이 기관마다 공정가치 평가 제도를 재정비하고 손실을 애써 모른 척하는 방관자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네, 물론 이 대체 투자 자산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참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분명하고 통일된 기준을 통해서 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증권부 김대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